대학생들의 팟캐스트 더 뮤지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스트 엄지호입니다. 더 뮤지엄 팟캐스트에서는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첫 번째로 공지를 드릴 거는 저희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평소에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장소들 같은 곳에서 녹음을 하거나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염두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게스트분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8살. 원래 이 대학생들을 위한 팟캐스트에 들어올 수 있는 반열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엄지호 씨를 알게 돼가지고 잘 엮여서 들어온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조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주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가 뭘까요? 먼저 전문적이라고 하셨는데 오면서 열심히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다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아이고. 왜 이 친구가 나를 골랐을까 하면서 왔는데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레벨 1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많이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분야인데 모두가 알지는 않는 분야라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세계관이에요. 네, 세계관. 이 단어만 들으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 이거 보통 이제 영화 세계관이라던가 그쵸, 마블, 흔한 단어는 아니고 네, 유니버스 보통 이제 이런 느낌. 미디어를 다룰 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그쵸.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네. 오늘 지호 씨랑 같이 풀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현이 형이 방금 조금 검열을 하긴 했는데 성현이 형을 군대에서 만난 사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현이 형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뭐 이제 외박 나가는 길이나 돌아오는 길에 만나가지고 지하철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조금은 그쵸. 어찌 보면은 이게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고 다들 워낙 다르고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성현이 형이 그렇게 본인의 선명하게. 생각, 그쵸, 본인의 생각을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걸 강제로 이렇게 강제하지 막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쵸, 그렇게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뭐 감사합니다.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형이 전공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팟캐스트에 모셨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목차를 먼저 짚어보고 출발을 할까요? 아주 깔끔한 진행이네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워낙 방대한 주제고 또 이게 청자분들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쿼터를 나눠서 왔어요. 일단 저희는 네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막연하실 것 같아서 세계관이란 게 대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우리끼리 정의를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모두를 위한 세계관. 이 세계관이란 단어가 우리 모두한테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 종교가 없는 분도 계시고 뭐 크리스천이신 분도 계시고 혹시 무슬림도 계실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성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배경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교회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잠깐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쟁이들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통찰도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이제 그런 거에 제 나름 답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금 성현이 형이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거부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에게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은 저는 성현이 형을 제일 추천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같이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 대체 뭔데 그렇게 세계관 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문장 정도로 떠오르는 생각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질문을 이어서 좀 텀을 두고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성폭행은 옳은가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옳지 않다. 네. 음. 다음 그런 식으로 그냥 짧게 해주셔도 되고 뭐 이러니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성매매는 옳을까요? 1번이랑은 다르게 좀 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1번보다 조금 더 웬만하면 물러나서? 옳지 않다 이 정도. 웬만하면. 그거 되게 예외는 있다. 좋은 표현이네요. 맞아. 옳다 아니다가 네. 뭔가 PF라기보다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 거니까. 네네네. 자, 3번째입니다. 소아성애는 옳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 2개보다 더 강하게 옳지 않다. 안 된다. 네. 그리고 4번째입니다. 동성애는 옳을까요? 요거는 앞에 3개보다 더 조금 중간으로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남기고 싶어요. 한 옳지 0에서 10이면 4 정도 그쵸. 그 정도. 계신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으시면서도 되게 다양한 대답들을 나름대로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뭔가를 점화시키려고 여쭤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지호 씨가 지호 씨의 생각을 드러내 주셨고 뭐 저도 제 생각이 있고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저마다의 생각이 있으실 건데 그냥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한번 좀 강하게 던져보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4가지 질문이 모두 한 가지 주제에 관한 거였죠. 우리가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련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의 체계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튀어나간 거죠. 답을 내보낸, 답을 인출한 어떤 지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 마음의 지도 자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지도라는 걸 방금 지도라고는 했지만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 지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쟤는 양팔 저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방향이 옳지? 하고 찾아내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라는 인간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가치관보다 큰 단어로 세계관이란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계관 안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제가 세계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장 큰 범주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는 건 그 말의 뜻이 원래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게 뭐 영화나 만화의 세계관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나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뭐 천동설 세계관이죠. 지동설도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뭐 유신론, 무신론 아니면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되게 큰 big question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채택하는지 아니면 채택하기를 아예 포기하는지에 따라서 세계관은 진짜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이건 저도 다르고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지호 씨도 다를 수 있고 그냥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부모든 쌍둥이든 그냥 자기만의 세계관들이 디테일하게 다르게 다 있는 거죠.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게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제가 참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않고 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좀 핵심 아이디어. 그것만 여러분들이 얻어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겠네. 그럼 어떡하지? 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사용하는 세계관,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관이라는 이제 성현 씨가 이 팟캐스트에서 사용하는 세계관의 단어는 영화 같은 데에서 이 두 영화 같은 세계관이야 라는 거는 마블 영화처럼 토이스토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이언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디즈니이긴 한데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범죄도시에서 영화 범죄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이언맨에 영향을 미치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다른 세계관이. 다른 유니버스니까.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일은 아이언맨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언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같은 로직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로직이란 단어가 되게 꽂히네요. 네. 연결이 되어 있다. 같은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같은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데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숟가락을 하나 더 얹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은 실제로 같은 유니버스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실제 세계로 오면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세계에 살잖아요. 그렇죠. 저랑 지호씨랑 다른 평행 우주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다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세계관이 다 다르다는 거. 저는 이제 현대에 되게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 젠더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 정치는 늘 그래왔고 전쟁도 이제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아도 늘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관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계속 들으시다 보면 그렇게도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어떤 신념, 명제들 이런 거에 뿌리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말 했었죠. 하늘이 무섭지 않냐. 요즘은 들을 일이 없겠지만 하늘이 무섭지 않냐라는 말에 들어있는 세계관은 하늘이 인격적인 것이든 비인격적인 것이든 간에 너가 그따위로 살면 하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듣는 사람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맞아요. 넌 하늘이 두렵지 않니? 라는 말이 관용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예전에 한때 그랬던 것만큼의 무게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이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세계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되겠죠. 가만 이러다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게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피어난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뿌리라면 거기서 가치관이라는 어떤 줄기가 올라오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말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삶을 만들죠. 이 삶이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귀여운 그림을 좀 상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기반이 되고 거기서 가치관이 나오고 그 가치관에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면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세계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약간 씨앗? 뭐 이런 거에도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씨앗. 결국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런 근원이라고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생각이 이렇게 뻗어나오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은 비유예요. 아무튼 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이 양반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모두를 위한 세계관입니다. 너무 저만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지호 씨? 아니요. 뭐 틈틈이 제가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여담인데 제가 직업상 혼자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좋은 수업은 아닌데.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능력껏 제주껏 끼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모두를 위한 세계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앞서서 모든 사람이 세계관이란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결국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 세계관이라는 걸 알았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에타를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에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에그타르트의 줄임말이 나왔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에타 어플 에타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 청취자분들은 다 이제 젊은 꽃다운 대학생분들이시니까 에타 하면 에그타르트보다 에브리타임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 저는 에타를 처음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동생이 대학생인데 동생이 한번 학기 말에 에타를 보는 걸 옆에서 봤어요. 이게 그거구나 하고 그 글 목록을 한번 봤었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그때가 학기 말이었어요. 학점들이 이제 나오고 평점들을 이제 다 받아본 대학생분들 같았는데 그 게시판에는 저 평점이 몇 점인데 괜찮은가요? 뭐 3점 몇 점이면 이제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너무 생각을 진지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점은 그냥 숫자일 뿐인데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얻은 인상도 있을 텐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렌즈에서 비추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특히 대학생들에게 중요하구나라고 그렇죠, 느끼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되었나 보다. 아니면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이게 인터넷이라는 포맷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단어를 오늘 참 많이 네. 다룰 것 같아요. 만약에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으면은 뭐 초등학교 때는 90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했다이라는 생각부터 들 텐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들을 그렇죠. 거치면서 90점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90점인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100점을 맞았다면 그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대적으로 점수일 수도 있고 형평없는 상대적으로 이 상대성이 참 만연한 세상을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요즘 이제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옳은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 최근에 올수록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옅어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옳음은 없어. 상대적인 거야. 진리? 진리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너무 같은 말을 어렵게 해버렸네. 진리는 없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관이 사람들한테 엄청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네. 맞고 그냥 평화롭게 살자 이런. 왜 갑자기 가치관, 세계관 얘기하다가 진리라는 어려운 걸 꺼내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진리란 있을까? 라는 질문이라는 게 세계관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고대 그리스로 좀 다녀올게요. 네. 그래야 대화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원시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저기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처럼 그렇죠. 청동기 던져가지고 멧돼지를 잡고 이러던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하늘이 무섭지 않니? 같은 세계관들이 이제 모두를 데리고 있었을 때 태양이 뜬다. 태양이 날 지켜보고 있어. 애니미즘? 네, 애니미즘이든 뭐 토테미즘이든 토테미즘, 아니면 그쵸. 그냥 그런 천체에 대한 신앙이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었겠죠. 이제 그런 원시적인 세계관의 세계에서 최초로 사람들이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긴 게 고대 그리스죠. 거기서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오는 철학의 두 줄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리는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얘들아. 라고 했던 절대주의랑 그리고 아니 진리 같은 건 없어. 옳고 그름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 라고 했던 상대주의. 이렇게 크게 두 흐름이 쭉 내려오게 돼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피곤한 아저씨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 절대주의의 편에 서 있었고요. 그 반대쪽에 있던 소피스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계의 야인들, 철학자들, 철학자들. 철학 파이터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대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쭉 서양 철학사의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을 넘어가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요. 중세 사람들의 세계관에 정말 거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 등장해요. 중세하면 역시 그거죠. 그거요. 네, 그거. 중세 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뒤덮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까 원시 시대에는 하늘이 무섭지 않니? 라고 했던 그 하늘이라는 그 뭉뚱그려졌던 것이 이제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수염난 할아버지로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얄팍하게 천국이랑 지옥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된 채로 들어갔어요. 성현이 형이 자주 말하는 높으신 양반. 높으신 양반. 저는 좀 무례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이분이 저한테나 롤드지 모두한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들으시는 분들이 덜 거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저는 이분을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강렬한 목사님처럼 내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내 친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드려도
네, 약간 친구 소개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거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아, 이런 분 있어. 네, 높으신 양반. 어쨌든 예. 중세는 이 높으신 양반이 지배하는 세계. 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점차 이게 저는 해체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라는 건 여기서 나는 거구나라고 권위를 인정하던 것이 중세 시대에는 이제 신에게 있었죠. 신의 권위를 인정하던 세상에서 이제 그 오름이 점점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분해돼요. trickle down 돼서 각 개개인에게 오름이 있어라는 흐름을 점점 가지게 되는 거죠. 중세 시대 때 이제 그때를 암흑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신학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탐구하거나 할 그런 기회가 없었다. 억압당하던 시대다. 그래서 암흑시대라는 표현으로 중세를 표현하기도 해요. 다크에이지. 예. 근데 그 암흑시대를 이제 사람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에서 해방돼야 된다라는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야지 저 말씀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좀 더 공이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계속 이제 왔다 갔다를 좀 반복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있다. 아니다. 진리라는 게 없다. 두 진영은 계속해서 존재해 오고 어떤 쪽이 목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쭉 오게 되는데 현대로 슉 넘어오면요. 현대에는 어느 쪽이 우세할까요? 현대는 더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주체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아요. 좀 우세하죠.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그 권위가 개인화되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내가 옳다하면 옳은 거고, 내가 불편하면 이상한 거고. 이제 이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최근에 되게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PC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의 배경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에 깔려있는 정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건드리지 마.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지. 근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좀 이런 정서가 기반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취지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아낀다, 사랑한다, 존중한다 이런 순기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각자를 껍데기 안에 가둬놔서 그냥 자기의 세계관을 건드리지 마라는 세계관을 되게 견고하게 만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렇죠. 안에 혹은 그것이 잘 맞는 사람들 몇몇이서 모여서 그렇게 좀 생산적이거나 건설적인 토론 없이 안 맞네? 나가줄래? 네네. 이렇게 뭉쳐 있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해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호 씨가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진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네. 라고 했던 것도 이제 이 영향권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딱 독방에 들어가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올라면 노크하고 들어와. 아니면 노크도 하지 마. 노크하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탈종교화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종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도를 전제로 하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혹은 후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존속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에 있는 이제 수천 년 역사에 짬이 있는 종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승이 되어 온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서 각자의 세계관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돌변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자신의 윗세대 혹은 자신의 뭐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이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탈종교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교라는 게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제 공동체성이랑 종교성이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는 걸 전제하고 강조하고 계속해서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어떤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화가 가속될수록 기독교의 붕괴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존의 기독교의 형태는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너무 멀리 다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요. 그리고 현대의 우리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왔는데 우리는 이 세계관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라는 걸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이 세계관에 대해서 이게 앞뒤가 맞나? 이게 나한테 실용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강하게 말해서 이 세계관을 점검하고 이걸 합치시키는 일을 포기하는 건 좀 지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게 아닌가. 지적인 자살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진짜 와 되게 강력한 표현이네요. 정말 강력하죠. 이 표현이 보통 종교계를 공격할 때 사용됐어요. 너 하나님 믿어? 너 지적으로 자살했구나. 이제 이런 이렇게 강렬하게 찌를 때 사용되던 언어인데 저는 좀 이제 반대로 좀 창끝을 돌려서 이게 누구한테라도 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천이라고 종교적으로 자살했는가? 지적으로 자살했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크리스천이라고 혹은 뭐 힌두교라고 그 사람이 지적으로 자살한 사람인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지적으로 자살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 자기의 세계관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그쳐버린 사람. 나 그냥 살래. 나한텐 똑같이 새끼 밥이 들어오고 밤에 잘 곳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저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아저씨는 배부른 돼지다. 이렇게 유명한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성이 있으신 존재니까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은 어찌 보면 되게 사치스러운 학문이라고 많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끼 밥만 들어오면은 뭔 상관이야 라는 것은 일단 내 배부터 불러야지. 배고픈데 갑자기 삶의 이유와 세계관과 이런 거를 고민할 여유가 없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지성이 왜 있을까? 이것도 사실 세계관의 문제긴 한데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목적이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세계관을 점검할 수 있을까? 포인트를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책에서 읽은 걸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은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지호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계관을 점검해야 할 점?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From the universe next door. Universe next door인데 내 이웃의 세계. 이게 영어 원제인 건가요? 예. 한국어로는 저희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이렇게 번역이 돼서 출간이 돼 있는데 되게 수업 이름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기독교 출판물이긴 한데 그냥 워낙 현대 사상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놔서 철학 기본서로 수업 교재로도 쓰이고 있다는 말이 책 안에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 작가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적인 지적 일관성. 이렇게 말하면 정말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자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래서 철학 좀 더 많이 말랑말랑해지고 사람들한테 퍼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팟캐스트 끊지 마시고 네. 계속 들어주세요. 계속 저희가 녹여드리겠습니다. 네. 좀만. 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혹시 그 안에 모순이 있지는 않은가? 이제 코딩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은 안에서 정반대되는 명제가 있으면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엑셀에서 함수 잘못 들어가면 결과값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일련의 명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대답해 주셨던 성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근데 1번 질문에 대답했던 논지랑 2번 질문에 대답했던 논지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다면 내 안에 통일성이 없네? 왜 그러지? 라고 물음표를 띄우고 이제 그걸 좀 조정하시는데 시간을 들여야 될 거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성숙한 세계관의 특징은 실제의 자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책을 그대로 안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납득할 수 있는가? 물고기라는 걸 몰랐던 무태만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강가에서 팔다리가 없는 짐승을 봤다. 물속에 돌아다니는. 저게 뭐요? 하고 이제 저런 것도 있구나. 생선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게 세계관을
점점 넓혀가는 포용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다음 특징으로는 이 세계관은 여러분의 세계관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 씨?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영혼의 존재를 믿으면 영혼, 그렇죠. 죽음 이후에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혹은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갈릴 수가 있겠죠. 맞아요. 아니면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우 씨? 와우. 와우. 옳고 그른지는 저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파생된 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옳고 그름을. 아,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너무 큰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큰 질문이네요. 아, 네. 그래도 답싹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질문들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세계관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가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나한테 만족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내적인 모순, 그것도 아니면 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다. 라면 삶의 질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무언가에 대해서 지적인 갈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관이 성숙하고 일치되어 있고 세계에 있는 것들을 실용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세상이 이해가 되고 그거에 맞게 자신이 대응할 수 있고. 내적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결국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래서 그래, 남들이 너 점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너한테는 어떤데? 너 스스로가 납득이 돼? 이 점수가 그렇죠, 아니더라도 이 질문에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해. 근데 너가 그게 납득이 돼?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고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말이 되지가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끄덕이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로는 치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에 완전 동의합니다. 네.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내면에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구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을 계속 점검하고 또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만족스러운 평형 상태를 찾을 때까지 그러셔야 돼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평형 상태, 그러니까 그 평화로움을 아마 누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눈 깜빡임을 수동으로 하고 숨을 수동으로 쉬는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게 있네? 라는 걸 이제 신경 쓰게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모순이 나타날 때마다 눈에 띌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때? 밥 먹자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뭐지? 왜 앞뒤가 안 맞지? 내 세계인데? 이상하다. 내 세계관인데? 이상하다? 설정 오류인데? 네,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걸 고치면서 계속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상처 같은데 난 거를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네, 모르면 있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이렇게 거슬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그런 거슬림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겠네요. 상처를 이렇게 지적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의 어떤 모순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도 되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기가 강경한 예를 들어보죠. 강경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내가 믿고 있던 체계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명제들에 반하는 내 삶의 사건을 만나. 뭐야 이거? 하겠죠. 이제 거기서 그냥 뭐 맹목적인 믿음으로 넘어간다거나 문제 자체를 회피해 버린다거나 저는 그건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된다면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죠. 그 외부의 사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믿던 거 믿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좀 위험한 종교의 길이 아닐까. 못 본 걸로 하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쳐 나가시면 그렇게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녹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2부에 돌아오면 또 어떤 이야기가
2부로 넘어가죠 저희가. 2부에서는 저희 파트 2가 아직 안 끝나서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계관 점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법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주요 주제는 유신론과 무신론 그리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고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 대해서 좀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녹음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안녕. 띡. 띡. 자, 네, 그럼 저희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부에서 이제 세계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저희가 멈췄죠? 그 세계관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까지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점검을 위해서 점검 기준들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흔히들 가지고 계실 생각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몇 가지를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먼저는 이제 세계관을 가르는 되게 큰 기준이거든요. 무신론인지 유신론인지 혹은 이제 불가지론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 제4의 스탠스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이 세 가지 범주라고 생각하는데 유신론자들한테는 사실 논리가 필요 없어요. 신이 어떻게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있는 거지. 왜냐하면 유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대부분 다신론적 세계관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유일신을 생각하는 세계관에서는 그 신이 세계의 시점이에요. 논리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신이 논리죠.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맞아. 신이 오름이 되고 모든 그쵸.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본, 기준. 그렇죠. 네. 근본, 기준선, 뭐 지평선 모든 게 이제 신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논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데 이제 무신론에서는 이제 그러면 신을 설명할 수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출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무신론 쪽에서 많이 나오는 반론은 그런 거죠. 선한 신이 있으면 세상에 고통이 왜 있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저희가 옆으로 셀 것 같아서 네네. 이건 이따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무신론자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 거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조씨? 이건 무신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네. 도덕이 어디서 오느냐? 네. 어떨 때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재.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 규범이 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도덕성이라는 건 인간 안에 어떤 좀 내장 메모리처럼 심어져 있는가? 아니면 디폴트로.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돼 가지고 전승된 것이냐? 이런 논의도 참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인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거죠. 네, 지호 씨 답은 알 것 같아서 기독교적인 답이니까 인간의 가치, 어떤 도덕 이런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아까 세계관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왜 가치 있지? 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물론자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유물론자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인간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인권이라는 건 경제활동 인구한테만 해당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인간은 가치가 없는가?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쓸모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해서 고칠 수도 있는 지점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이런 근원에 대한 제가 알기로 가장 세련된 설명은 유신론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저 높으신 양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저분이 가치를 부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 라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버리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거세해버리고 인간의 존재, 가치, 도덕, 옳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려면 정말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래층을 다 빼놓은 젠가 타워 같은 불안한.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아저씨인데 조던 피터슨 교수가 짧게 강의한 걸 이제 짧게 올려놓은 클립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무신론의 문제점. 이 사람이 유신론을 설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으려면 무신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 아까 말씀해주셨던 네, 그렇죠. 세계관을 검증해보는 과정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네. 무신론자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는 무턱대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검증 없이 네. 아니 없지 설명이 안 되니까 없지라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없다는 시인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면서 그분을 몰아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은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아 천부인권 맞지. 근데 시는 없어. 그래서 혹시 이제 무신론자인데 듣고 계시다면 뭐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유신론은 지적인 자살이다. 이게 이제 종교 진영을 공격할 때 무신론 진영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로 유신론을 지적인 자살로 생각하고 무신론을 좀 더 쿨하고 이지적인 걸로 보는 프레임이 있지 않나.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무신론은 만물을 우연의 산물로 치부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저 높으신 장관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무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그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과격한 전제는 아닐까. 훨씬 더 논리의 공백이 있지 않는가. 네, 훨씬 더 그 페이스 오브 리프가 크지 않나. 엄청 거대한 도약을 해버리시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세계관이 더 우등하다는 저는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제 세계관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세계관 또한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공백이 있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고 그 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좀 되게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언급드리면서 지나왔지만 현대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하면 무조건 맞는 거. 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과 최고. 네. 과학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좀 더 고상하게 말해주면 커버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었죠. 인문계 거기는 이제 졸업하고 문송합니다. 이제 너가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데는 고대 그리스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고대 그리스 좋아하시잖아요. 네. 큰일 났네. 네. 아이고. 네네 그렇게 이제 과학이 고평가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주류 도구가 된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학에 대한 신화도 조금 깼으면 좋겠는 게 제가 초등학교 교사라서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러면 모든 교과서의 지도서를 외워야 해요. 그 지도서, 과학 교과서 지도서에 총론이라는 책 앞에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학의 본성을 몇 개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몇 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과학 지식은 잠정적이에요. 잠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이슈는 태양계에서 행성 하나가 사라진 거. 이거 너무 최근이 이건 10년 이게 10년이 됐어요? 네, 10년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대학생들의 팟캐스트 더 뮤지엄에 함께하고 있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난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네. 과학이라는 건 실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붙인 라벨에 불과해요. 실제를 100% 반영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측 기술이 바뀌거나 인간의 관점이 바뀔 때 같이 흔들릴 수 있는 학문이란 거예요. 근데 자칫 과학 지식이라는 게 되게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과학 지식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할수록 과학 지식이 커버하지 않는 내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그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기엔 참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핥아보았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할 법한 말은 다 해본 것 같고요. 이 다음 파트로는 이제 혹시 내가 종교가 있다 이런 분들을 특별히 위한 네. 좀 팬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다가 크리스천을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여태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제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세계관을 뚝딱뚝딱 고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는 제가 청자를 그리스도인들로 크리스천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적 자살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목소리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기독교인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 그러면은 뭐 공룡 안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너 그러면은 그냥 뿅 하고 사람들이 생겨났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입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도 선입견이라기보다 되게 좋은 세계관 검증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신앙은 저는 지적인 자살이 아니라 정반대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진짜 고도의 사유, 진짜 깊은 고찰 이런 것들이 신앙을 완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앙의 시작은 그냥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그 간단한 믿음, 조그만 믿음으로 문턱에 들어올 수 있지만 결국 그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그걸 진지하게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답을 찾아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침팬지나 바나나에는 없는 거. 근데 사람한테만 독보적으로 있는 거. 이걸 우리한테 굳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보다 나은 신공지능인데. 신공지능. 네, 이걸 잘 활용해서 계속 우리를 지으신 분을 더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선물로 주신 이 세계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적 세계관의 논리죠. 존재하는 것에는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인데 저는 지성도 똑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맥시멈하게 활용하는 게 우리의 어떤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보기에 불편한 풍경 참 많잖아요. 그쵸. 불편하다는 키워드가 잘 어울리죠. 네. 특히 최근엔. 저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풍경이 너무 많아요. 그냥 범람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찰박찰박했다면 요즘은 좀 풍덩풍덩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이제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막 차고 넘친다고 해서 생각 없이 휩쓸리는 것도 저는 문제 같지만 꼴 보기 싫다고 산속으로 숨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두 다리를 딱 땅에 붙이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이게 좀 거시기하다 싶으면 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크리스천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도 더 뮤지엄 최초인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기념비적이네. 네. 누가복음 14장 28에서 30절에 보면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망대에 대해서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망대를 만들 거면 처음에 건축비 다 계산하고 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맥락상 취지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야, 니들이 나를 따라올 거면 똑바로 끝까지 하고 못하겠으면 당장 때려쳐. 애매하게 하지 마. 망대가 뭐죠? 망대는 이제 성문 같은 데서 좀 높게 지은 구축물을 해놔가지고 적이 오는지 전망대 같은 거. 네, 전망대라고 생각하셔도 될까요? 네, 그 망대죠. 네, 그 망대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망대를 짓는 상황에 비유해서 니들이 신앙생활이란 거 할 거면 나 쫓아올 거면 끝까지 해. 끝까지 못 올 것 같으면 시작을 하들 말아라. 라고 되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담화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요,
주일에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크리스천인가? 내 인생의 7분의 1의 일부만 기독교적이라면 나는 크리스천인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삶의 것들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돼야 돼요. 신앙을 세계관 삼아서 다른 걸 담아야 돼요. 내가 다른 더 견고하고 더 가치롭게 두는 것들을 두어서 그 바구니 안에 신앙을 넣으면 안 돼요. 신앙이 세계관이 되어야 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 그 말씀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몇 개만 취합해서 무슨 뷔페에서 원하는 것만 먹듯이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주신 선택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천국 가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빼도 되나요? 예. 이건 빼도 되나요? 참 예. 그런 편집은 없어요. 주시는 네.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종이기 때문에 통으로 삼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관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신앙교육이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그게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진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부 친구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를 이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씁쓸하게 초등부 때는 초등부는 40명, 중등부는 30명, 고등부는 20명, 청년부는 15명? 신기하네. 이런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림들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교회 바깥의 세계가 정말 급변했잖아요.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과학 이외의 영역에 대한 폄하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게 어리석인 걸로 치부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쭉 학문을 하죠. 근데 그 외부 세계의 학문이라는 건 종교를 배제하고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런 세계관들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접해요. 근데 세계관적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그 물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 얘기밖에 안 하는데 성경 밖의 것들을 왜 설명해주지 않지? 이 갈증이 있는 상태인데 그 교회 바깥 세계를 계속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볼 때가 아니라 잠깐 이제 시선을 다시 나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흔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세계관적인 무장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 교회 활동, 뭐 기도회, 신우회, 뭐 학교 선교 모임 이런 종교색을 띤 모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모든 사람들, 내가 접하는 모든 이슈들을 기독교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관점,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되게 막연하실까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을까 렌즈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창조 타락 구속 들어보셨나요, 지호 씨?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이게 제가 있었던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좀 붐이 한번 일었어가지고 저도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3단계로 보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제일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을 때는 모든 게 선했어요. 그러니까 왜곡이 없는 그대로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보니까 좋다라고 창세기에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이때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 전체가 같이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구하고 회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구속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최초의 창조, 그 다음에 일어난 타락, 예수님의 구속. 근데 이 구속이 한 시점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세계관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원형이 있다. 오리지널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 저는 왜 좋냐면요.
원형이란 게 없고 그냥 우리가 더 나은 형태를 발명해야 된다. 이런 훨씬 무겁게 들릴 것 같아요. 목표가 있다. 그렇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발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 원형이란 게 있어. 저 높으신 장관이 설계하신 게 있어서 우린 거기로 돌아가면 돼. 이걸 돌아가자. 네, 되돌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이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전 이것도 깨고 싶거든요. 종교는 금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교회 다닌다 하면 교회 다녀서 못하는 것들이 바로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술을 못 마시네, 담배를 못 마시네. 그러면 아, 너 교회 다니면 못하는 거 많았고 너무 답답하겠다. 여자도 못 만나고 어떡하냐. 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 하지 마라 모음집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모음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인 거죠. 네,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을 550ml 붓고 4분 끓이세요. 이렇게 처럼. 하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로 봐야지. 우리가 신라면 껍데기를 보면서 물 400ml 넣으면 안 돼? 하고 답답해하지 않잖아요. 1분만 끓이면 안 돼? 아, 이상한 라면이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신라면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세계가 저분이 지으신 거라면 저분의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일 뿐인 거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엄마가 삼겹살을 구워주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막 핏물이 막 나오고 있는 삼겹살을 막 집어먹으려는 상태? 네. 구운 삼겹살의 원형은 노릇노릇 구워진 거잖아요. 엄마는 그 원형을 알아서 야, 이거 이렇게 구우면 맛있단다 하고 계시는데 애가 너무 배고프고 애가 달아가지고 이거 그냥 이대로 먹으면 안 돼요? 허기를 채우는 게 좀 그런 상태가 급선무처럼 느껴지니까. 전 뭐 인간의 성욕도 아까 그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대로 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쉽게 말해서 그대로 따르는 게 저한테 제일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제 세계관이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원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형을 고민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의 원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게 아닌지가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나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테마에 원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결혼이 하나님의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사람한테 왜 쥐어주셨을까? 이것의 의미가 뭐고 이 결혼에서 핵심이 뭘까? 코어가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떠오른 것들은 나랑 같은 죄인인 배우자를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비비면서 힘을 얻어야겠다.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본질이면 이제 이 나머지들은 전부 비본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장이 천장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식장에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식대가 얼마인지, 내가 예복을 맞출 때 영국 원단을 쓸지 이태리 원단을 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비본질이 되는 건데 여기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꾸 비본질 하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진 않을까 봐 좀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나 식장 고를 때 천장 높이 중요한데 혹시 이런 분들 계셨으면 저는 그게 여러분 쓸데없는 걸로 그러고 계시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배우자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본질이라도 나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야, 그거 비본질이야. 안 돼. 너 왜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 비본질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적하는 태도조차도 비본질인 그렇죠. 것. 그건 비본질이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그 고집조차도 비본질에 대한 고집이잖아요. 저는 그냥 최대한 어차피 비본질이니까 이건 그냥 취향의 영역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미성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그래도 되겠다 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원형이 있다는 말이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게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해진 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옳은 방법과
설명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흘러가는 대로 둬라가 아니라. 네, 아무튼 요런 성현이 형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뭐 획기적으로 인생을 바꾼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진 않지만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본인 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갈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실 수 있다면 네. 네, 그 한 번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현 형이 이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에 있을 때 그 공용 폴더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폴더 중에 좀 저희가 이제 일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유흥거리라 그래야 되나요? 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몇 개 많이 심어놨었는데 제가 하던 게 있었고 또 성현이 형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워딩이 뭐였죠? 잘 살고 있는데 옆구리를 찌르는 질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의 질문들이 되게 하루에 하나씩 약간 데일리처럼 이제 출근하고 이제 일 대충 마무리하고 조금 시간 남을 때 들어가 보면은 항상 질문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아까 말했던 그런 좀 큼지막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익명이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익명이어서 그런 질문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 있었던 게 뭐 인권은 어디서 오는가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두리뭉술하면서 좀 위협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현이 형이 어찌 보면 우리 부대원들의 칼을 갈아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훈련? 좀 무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의 가치관이 그런 앞에 장애물들, 그런 혼돈을 뵐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하셨던 네네.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걸 성현이 형이 많이 키워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황송한 기분을 또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는데 눈팅은 좀 했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 읽는 것도 재밌었고. 네, 저도 그게 참 재밌었어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고 혹시 그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설명 못하겠네? 이제 그런 벽을 한번 느꼈으면 그것도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세계관에 대한 이런 성현이 형의 설명이 있었는데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세계관에 관련된 워낙 좀 브로드하고 되게 넓은 주제다 보니까 맞아요.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주신 몇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서 이건 좀 힘드네.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기독교인이라서 너무 좋다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좋은 순간, 그렇죠. 힘든 순간 이런 거군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계관에서 제가 되게 좋은 점은 제가 되게 긍정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사람한테 이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deser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격이 있는? 네,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I deserve nothing에서 출발해요. 나한테 내가 어떤 받을 만한 거, 나한테 합당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뭐가 와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I deserve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첨예하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I deserve가 0인 사람은 뭐 3짜리가 와도 감사할 수 있고 5짜리가 와도 감사할 수 있고 마이너스가 와도 뭐 나는 0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I deserve가 100인 사람이 있다면 뭐 99가 나타났을 때 내 일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좀 그렇게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제 마음이 그렇게 훈련이 되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냥 애지간한 일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삶의 질에 좋은 것 같고 기독교인이라서 힘들었던 순간은 뭐 딱히 그렇게 극적인 에피소드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뭐 요즘 이제 이 시국에 이제 교회에서 집단 감염 일어나고 이럴 때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이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건 좀
좀 부당한 비난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마음이 아프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고. 네, 맞아요. 조심스럽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또 제 직업이 되게 특수하기 때문에 이 시국에 싸돌아다니면 욕을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추가 데미지, 교사니까 추가 곱하기, 데미지, 이렇게 곱하기 이, 고변산으로 데미지를 더 받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움 이런 게 좀 네. 불편하다면 불편한 점이겠네요. 둘 다 저는 너무 동의해요. 첫 번째로는 살다 보면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반드시 있죠. 왜 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맞아. 왜 내 삶에서 이런 아까 말하셨던 고통 신이 있는데 왜 고통이 있죠? 라는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있는데 왜 고통이 있죠? 라는 질문들에 내면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멘탈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도 멘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맞아요. 그냥 일련의 우연의 과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그런 상황들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결국에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것을 저한테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죠. 네, 승화시키는 네. 어떤 마인드셋이 되니까 힘든 거는 이유가 있겠다 하고.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인데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세계관을 검증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대답하는 과정, 답을 찾았을 때 그만큼 희열이 있지만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렇죠. 사실 회피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용기가 필요한 작업이죠. 네. 그리고 제가 성현 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외람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신념을 이렇게 떳떳하게 내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본인의 말에서 모순점이 있게 된다면 드러난다면 사람들한테 너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하네? 너가 말한 거랑 다른데? 라고 맞아요.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반해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않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공격받을 일은 없겠죠. 네, 잘 숨어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드러냈을 때 좀 이건 크리스천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되게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흠이 났을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쟁이가 왜 그래? 이런 반응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더 여쭤보자면 요거는 시청자 질문인데 예. 기독교인이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다고 하네요. 욕이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욕. 이건 뭐 세계관으로 본다기보다 저는 욕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의 원어의 힘을 좀 생각하려고 애쓰거든요. 네. 가령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욕설이 씨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어가 너무나 천박하고 그렇죠. 상스럽죠. 무시무시한 말이라서 저는 이제 학생들 욕하는 거 보면 불러가지고 너 그 말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죠. 몰라요. 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귀에 대고 막 그 말을 그대로 해주진 않지만 너는 지금 너무 어려서 너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너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지금 손에 든 거를 뭔지 모르고 막 휘두르고 있는 건데 그게 꽃일 수도 있지만 전기톱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뭘 느껴서 그 말을 했어?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이가 씨발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내 짝꿍이 지우개 빌려갔는데 안 돌려주고 날 놀린다든가 아니면 뭐 내 인생에 정말 뭐 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개 틀렸다든가 뭐 그런 어쨌든 씨발이라고 할 만한 일이 그 친구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실 그 상황이 그만한 상황은 잘 없잖아요. 제가 봐온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씨발을 할 일이 인생에 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렇게 느껴서 화가 나서 씨발이라고 했구나. 다음에는 화가 나면 너가 화가 난 만큼만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저는 욕이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너무 신성모독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되게 욕쟁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욕 나올 만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식탁이 아니지.
장사하는 상 장사판, 엎으시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네. 저게 요즘 말로 딱 이거 죄송합니다. 네. 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저는 욕이 뭐 기독교인이라서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필요한 곳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욕의 거창하게 말하면 원형이 아닐까. 원형. 아, 예. 다시 본론으로 회귀하는 예.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개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편집되나요? 제가 삐처리 되나요? 제가 삐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나타났을 때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싶을 때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붙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어미처럼 사용하시는 네, 내가 했는데 한 문장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접두사 접미사 그죠. 이렇게, 접두사 네. 접미사처럼 이상하다. 어디에 들어가도 말이 되네. 한글은 위대하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이제 신앙을 떠나서 그냥 사회화의 문제가 아닐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형에 대해서 그만큼 화가 나는지 그 단어의 뜻을 꼼꼼히 뜯어보고 네네네. 사용을 해라. 좋은 조언인 것 같네요. 좋은 답변이 되시기를. 네, 도움을 바랍니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녹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네. 또 필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말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나름 준비를 해왔는데도 내가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새삼 많이 느껴가지고 이걸 편집을 지우씨가 어떻게 하실까 하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먼저 샘솟고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서 실제로 말도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지가 네.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를 못 본 게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라도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시거나 하면 뭐 지호씨를 통해서 네.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책을 몇 권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링크에 남겨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링크에 깔끔하게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을 하면 될까요? 아까 중간에 제가 인용했었던 The Universe Next Door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IVP에서 아주 깔끔하게 번역해서 잘 내놓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두껍고 매운맛 책은 이제 완전한 진리라는 조금 더 두껍고 강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 타락 구속도 책 제목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 제목 그대로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팟캐스트를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링크에 깔끔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서 언급된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강의 클립본 같은 것도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제가 끼어들 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이크 괜히 빌린 것 같아요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요. 민망하네요 되게. 제가 죄송하죠. 제가 그래도 나름 호스트인데 한번 제가 너무 말이 많다는 코멘트를 한번 들었더니 이게 조금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이게 이제 중용을 찾아서 네.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쵸. 근데 아닌가. 제 목소리는 매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성현이 형 목소리를 들으러 오신 거니까 청취자분들은 황송합니다. 네, 또 제가 재밌게 편집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의 묘를 잘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시간 보내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또 아무튼 이야기가 너무 샜는데 오늘의 팟캐스트 또 조성현 게스트와 함께한 시즌 2 6번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와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뮤지엄 팟캐스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에서 매주 월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움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